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숱한 해를 보내고 맞았지만 이번 2026년을 맞는 감회는 그 어느 때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과제와 기대가 함께하기 때문일까요? 첫 번째 과제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함으로써 우리가 이뤄낸 소중한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누리고 싶음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런 열망을 지방선거에서 보여줌으로써 민주주의를 몸으로 실천하는 자만이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음입니다. 이런 과제는 기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풀어나갈 때 우리가 바라고 외쳤던 진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 결연해지고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2026년 새해를 맞습니다. 2026년 1월 1일 첫날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예, 새해는 더 힘차게 출발하자 그런 의미에서 먹고 힘이 불끝나는 장어를 정어리 몰이 준비했는데요. 새해 이거 맛있게 드시고 원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어리몰에서 고창까지, 고창은 또 민물장어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내려가서 국내산 자포니카 장어를 공수해 왔다고 합니다. 손질이 다 잘 돼 있으니까요. 그냥 구워서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소스도 함께 들어 있고요. 후라이팬보다는 에어프라이어가 혹시 있으시면 거기에 조리하면 고루고루 잘 익어서 고소하고 맛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장어집에 가서 드시면 장어 워낙 비싼데 가격이 1kg에 25,900원, 2, 3kg만 시키셔도 아주 온 가족이 함께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배송은 아니니까 여러분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몸에 좋은 민물장어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아침 여러분들이 또 반가운 글들을 많이 댓글창에 남겨주셨는데 몇 분 인사드리고 가지요. 김종희님, 대통령님의 새해 인사로 시작하는 오늘이 정말 새롭습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국민이 바라는 것이 든든하고 뿌듯하고 새해에는 좋은 일이 마구 있을 것 같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대통령 새해 인사 사실 해마다 있기는 있었어요. 김종희 님이 오늘 처음 들으셔서 그렇죠. 그전에는 윤석열 신년사 누가 들었겠습니까?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참 차분한 음성으로 신년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2번 연속 틀어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이 나면 한번 전문을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명수유님, 안녕하세요. 버스기사입니다. 우리 정어리 왕초 백운기님 그리고 정어리 가족분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십시오. 정어리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수유님 감사합니다. 배즙 중독자님 그러세요? 백운기 앵커님 건강하시고 정어리 TV가 더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은자님 병오년 새해에도 열심히 정어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백운기님과 정치 1번지 정어리원 여러분 올 한해도 적토마처럼 힘차게 달려볼까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한 분 더요. 윤행화님 백운기 앵커를 붉은 말에 태웁시다. 100만 정어리 때 만듭시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댓글 제가 소개를 많이 못해드렸던 분들 골라서 해드렸습니다. 보수형님 TV님 연말에도 보내셨는데 또 2260원 2026 축하하는 뜻으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정어리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셨는데요. 오늘 제가 잘 안 입던 빨간 셔츠를 입었습니다. 올해가 적토마의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적토마의 붉은 기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제가 오늘 그동안에 빨간 셔츠 이거 입기는 있었는데 국힘당 생각나서 잘 안 입었지요. 오늘 입고 또 1년간 안 입을 것 같습니다. 예. 뒤에 배경은 아스라이 여명 새벽빛 받는 국회의사당 모습인데 국회 올해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아서 국회를 생각하면서 잡았습니다. 김박박디라라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지난한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앵커님, 패널님들, 정어리언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5개국에서 한 달씩 연구 출장을 나가면서 백운계 정치 1번지를 비롯해서 여러 유튜브를 들으며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논문도 특허도 참 많이 냈습니다. 지금은 제가 조이대 잡기 위해서 민주당 권리당원이 됐는데 제가 아직 미약합니다. 삶고 굽고 튀기고 굽고 삶아 보겠습니다. 예, 김박박디라라님 박사님이시죠? 감사합니다. 올해도 함께 해 주십시오. 새해 첫날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새해라서 이발도 네. 하셨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새해 항상 이발하시고 목욕하시고 그러잖아요. 해피 뉴 이어 안진걸입니다. 다 인사하고 나서 지금 인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구승 변호사님 너무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정말 바쁘시던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 새해 첫날인데 애청자님들께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할까요? 네.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패널님들 인사하는 것도 잡아주셔야죠.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예. 자, 먼저 오늘 아침에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했는데요. 그 일부분을 들어보고 패널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성장 발전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절박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도 없습니다. 이제 실천과 행동의 시간입니다. 2026년이 대전환을 통한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오직 국민만 믿고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난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낸 것처럼 이제 전 세계가 따라 배울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 냅시다.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에서 강조한 내용인데요. 저는 들으면서 상당히 결연한 의지도 읽혀지고요. 또 절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임기 안에 이런 일들을 꼭 해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참 도와줘야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도 함께 읽혀졌습니다만. 윤경호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회복의 시간이 아니라 결실의 시간, 그 단어가 탁 와닿대요. 그러니까 성장이나 대도약, 물론 좋은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요, 5년 정권에 2년 차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2년 차에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목표 제시,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거에 우선 주목을 하고 싶고, 또 하나, 어느 신문의 여론조사 중에요, 눈에 띄는 게 내란 극복, 이거보다는 이제 민생 경제, 이게 더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
이 응답자들, 그건 국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재판 뭐 여러 단죄, 내란과 관련해서 어두운 것들을 싹 정리를 하고, 싹 정리한다는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올해 그와 다른 측면에서의 뭔가 새로운 도약, 그래야 개혁이라는 것도 의미를 갖고 이랬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여론조사의 내란 극복보다는 이제 민생 경제 회복, 이거에 더 응답자들이 주력을 해 주십시오라는 주문을 한 거 보면 국민이 원하는 게 뭐구나라는 거,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안진걸 소장님,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뭐 해법, 그리고 이제 5가지 과제 이런 것도 밝혔는데 저는 특히 좀 와닿았던 부분이 이 부분을 2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이걸 이뤄내겠다. 네. 그러면서 올 한 해 국민 주권 정부는 국가가 부강해지면 내 삶도 나아지느냐라는 우리 국민들의 절박한 질문에 더욱 성실하게 응답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성장과 배분, 복지, 이 2가지 과제가 항상 어떤 수레바퀴 같은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걸 이제 다 잡아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참 어려운 일이죠.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이해운 장관 임명에 가면서까지 확장 재정을 하겠는데 그동안 이런 분배라든지 배분 또는 정부의 능동적 경제 개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그 사람들까지 채용해서도 확장 재정을 통해서도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보수도 들어와서 봐라. 저는 엄청난 이런 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말한 건 오늘 1,000만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수십 년 동안 아니 어떻게 나라는 매년 발전하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왜 빈민, 서민, 중산층의 삶은 이렇게 양극화, 민생, 불평등의 수렁에 빠져 있느냐. 일관된 문제의식 속에서 제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우리 국민들도 세계 7, 8위권의 선진국 국민답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에 대한 강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경제 발전이 재벌, 대기업, 슈퍼리치들만의 것이 돼서는 안 되죠. 경제라는 것 자체가 경세 재민이잖아요. 백성을 구제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고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자. 올해는 저는 그 도약의 온년이 된다고 믿습니다. 신유진 네.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이 특히 와닿으셨나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대도약의 기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이 대도약의 기준은 민생 경제, 국민의 삶, 바로 국민의 삶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윤경호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제 민생이다라는 부분, 그 지점을 가장 앞으로의 기준으로 삼아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그래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밝아지는 나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그런 삶의 질을 누리는 그런 나라를 향해서 속도를 높이겠다. 그러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빛의 혁명으로 지금 우리 나라를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열심히 달려왔던 정구승 변호사님 올해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정치인 이재명의 매력을 10분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치인 이재명의 매력이 돋보이는 장면들은 보통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손대기에는 좀 힘들어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가장 큰 매력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주도 성장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서울병, 만국병이라고 하는 서울병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가 꼬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해결하겠다고 나선, 어떻게 보면 그 모습에서 가장 또 정치인 이재명으로서 매력, 즉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매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놀라웠던 게 오히려 도약과 성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진보 정권이라고 하면 분배만을 얘기를 하는데 마치 분배와 성장이 그 대치되는 개념인 것처럼 해왔고 거기에 대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딜레마에 시달렸는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보였다. 우리는 성장할 것이다. 그 와중에 나눌 것이다. 라는 사실은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이게 바로 정치인 이재명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사 우리 패널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생각해 봤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는 2025년을 보내면서 패널 세 분께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을 정리하는 사자성어 부탁을 드렸었지요. 이재명 대통령 신년사 들었는데 이제 2026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패널들이 2026년은 어떤 해가 됐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준비해 주시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먼저 윤경호 소장님, 네. 올해의 사자성어 뭘로 정하셨나요? 저는 일진월보라는. 일진월보. 네. 이게 일신우일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해의 경우는요. 사필규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등장 이후에 2022년 5월 이후 2년 반 동안 온 나라가 정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판이 돼버렸거든요. 다 엉클어져 버린 게 우리 촛불혁명 아니 빛의 혁명 그리고 탄핵으로 쫓아내는 거 그리고 국민주권 정부의 탄생 등등의 과정에서 정상으로 저는 복귀를 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퇴보 후퇴는 없을 겁니다. 제도적으로나 또는 여러 뭐 경제 정책 뭐 복지 전 하나하나 다 큰 기대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신우일신이 될 것이다. 그 일신우일신을 담은 게 저는 일진월보라는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루마다 월마다 예. 앞으로 진보하고 열심히 뛰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일진월보. 네. 일진월보하는 대한민국. 일진월보하는 백운기의 정어리 TV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안진걸 소장님은 어떤 사자성어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좀 뭐 평이한 거 있습니다. 작년은 저는 와신 상담했다. 예. 그 똑같이 윤경 선생님하고 정말 그 지난 3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그게 뭐 와신 상담이 장작등 위에서 잠을 자고 쓸개집을 맛을 보면서 반드시 윤석열 보란에 있다고 그 다짐하고 투쟁하던 그 세월이었다면 올해는 대동 단결, 대동 투쟁, 대동 세상. 세계 사자성어 생연하시군요. 이제 아까 이재명 대통령 시절에서 대동 세상 억강부약인데 일부러 앞에 작년에 보니까요. 이제 그 내란 극복하는 과정인데 너무 막 작은 차이 가지고도 싸우고 너무 막 서로 미워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범진보 개혁 중도 세력들 사이에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동 소유한 거고 작은 차이 정도는 또 그 극복하고 이견은 또 존중하면서 가야죠. 대통령이 계속 그렇게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동 단결하고 대동 투쟁에서 백운기 TV 100만 만들고 그다음에 대동 세상 억강부약해가지고 부자는 부자들대로 존경받으면서 명예를 누리면서 잘 살고 빈민은 서민이 되고 서민은 중산층이 되고 또 중산층은 중상층이 돼서 격차가 좀 줄어들면서 범죄는 줄어들고 얘기는 쑥쑥 나오는 대동세상 함께 가보자 예. 준비했습니다. 사실 대동세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구호로도 예, 맞습니다. 생각했던 네. 그런 것이었지요. 자,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이 준비한 사자성어 뭔가 궁금한데요. 네. 아니 저는 윤경호 소장님이랑 거의 같습니다. 저는 일치월장을 일치월장. 준비했거든요. 아까 일진월보 할 때 놀라셨겠는데요. 너무 그러니까요. 이게 네. 나날이 다달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나날이 다달이 같은 마음이죠. 앞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 변화와 이 성과가 축적되고 쌓이면서 정말 날마다 달마다 성장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인데 정말 우리 윤경호 소장님이랑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게 아무래도 옆자리에 앉다 보니까 닮아가나 봅니다. 네. 일치월장 우스갯소리로 쓰는 것도 있어요. 아세요? 건배사로 유명하죠. 네, 일요일 날 취하면 월요일은 장난 아니다. 일요일 날 취하면 월요일부터 장난 아니다 말도 있고. 아 역시 우리 앵커님은 못 따라갑니다. 제가 그거로 바꿨어야 되는 건데. 일치월장. 네. 자, 우리 막내 정구승 변호사님이 준비한 사자성어는요? 저는 재밌게 하자고 그래서 저는 25년은 분리수거, 분리수거. 네, 26년은 개봉박두라고 했습니다. 개봉박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거나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은 지금 그 6개월 만에 효능감을 많이 누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집권 2년 차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세팅이 된 상태에서 효능감을 느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시작하는 느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효능감을 같이 느껴서 이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개봉박두라고 지어봤습니다. 설렙니다. 예. 정말 올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저는요, 이제 살면서 참 많은 해를 거쳤잖아요. 네. 제가 한때 치기 어린 젊은 날에는 막 애써서 새해 연말 이런 걸 막 무시하고 살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이 좀 뭘 의미를 두나 막 이러면서. 근데 참 그때는 어리석은 거고 요즘에 뭐 하루하루가 다르죠.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느낌으로 새해를 맞게 돼요. 그 결실을 앞둔 농부의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2025년에 우리가 정말 울면서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이제 그 열매를 그 결실을 거두는 해가 2026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기대와 설렘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2026년을 맞게 됐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매가 잘 맺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열매를 받을 광주리를 잘 손질하고 광주리에 빈 구멍은 없는지 해진 데는 없는지 손잡이는 튼튼한지 잘 만들어 놔야 열매를 우리가 잘 받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열매가 아무리 잘 맺어도 우리가 잘 받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 열매를 받을 수 있는 광주리를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놓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올해를 맞는 마음이요. 정말 올해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많은 축복들이 잘 흡수가 돼서 좋은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부산이대희님, 올해 사자성어 운기시대. 운과 기가 한꺼번에 오는 해. 야. 부산이대희님 참. 김성환님, 정의와 상식의 바다로 노져갈 준비 됐나요? 레디 큐 하셨는데 김성환님도 참 센스 있으시네. 레디 큐 아시죠? 신유진 변호사님 우리 네, 알고 정어리 있습니다. 몰에서 네, 준비했던. 숙취해소. 그래 네. 숙취해소 음료만이 아니라 건강 음료인데. 아, 그럼요. 네. 그거 하나씩 새해 선물로 드려야 되겠는데. 네. 먹고 진행하면 어떨까요? 기다려보세요. 이따가 레디 큐. 하나씩 좀, 예, 저도 하나 주세요. 그 작년 말에 건배사 중에 참 그게 좋더라고요. 2025년은 윤석열과 내란장제를 완전히 이제 땡처리해야 된다 하니까 2025년 그러면 사람들이 땡 하고요. 2026 하면 큐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모여 계신 모든 분께 땡큐. 그 건배사는 땡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땡큐 2025년 땡 2026 큐. 레디 큐. 서울 TV 레디 큐로 가자. 광고까지. 네. 아유. 술자리를 많이 다니면 저렇게 배우는 것도 많아요. 아이고. 그걸 여실히 보여준. 어제도 한잔 했습니다. 일치월장 조심하세요. 아유, 일요일 날은 안 됩니다. 일요일은 쉬세요. 일요일은 쉬어야 일요일은 휴관일입니다. 예. 신문도 쉬고 간도 쉬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하남시민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2026년 새해에도 멋진 분들과 멋진 방송 부탁합니다. 정어리 TV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특히 안진걸 소장님의 꿈수 서청년 장학금. 꿈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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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라고 쓰셨네. 청년 장학금과 홍길동 은행 사업이 각 지자체로 확대돼서 민생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길 희망해 봅니다. 야.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하남 시민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하남 시민이었는데 김용춘 대표님이실 텐데요. 하남 시민들께서 백운기 TV를 보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네. 김용춘 대표님 이왕 슈퍼챗 쏘신 거 1000명 정도만 끌어다 주십시오. 일단 85만 원으로 먼저 간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해를 열었는데요.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지요. 참 그 선거 중요한 선거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는 공교롭게 제대로 우리가 그 판단을 못하고 선거를 치른 느낌이 있어요. 윤석열이 5월 달에 취임하고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치렀는데 사실 대선에서 윤석열이 이겨가지고
뭐 이거를 견제해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이 어떤 자인지도 우리가 알기 전에 그냥 이렇게 지방선거가 치러져서 그때 많이 참 자격을 제대로 갖춘 자가 맞는가 하는 사람들이 단체장이 됐지요. 또 시의원, 도의원도 되고요.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는 참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또 우리가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함께 발을 맞춰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참 중요한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군데서 여론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각 신문들이 일제히 했던데요. 여론조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동아일보부터 한번 봐볼까요? 동아일보에서 준비한 여론조사인데요. 가장 관심을 모은 게 이제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장을 누구 찍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국힘에서는 오세훈과 나경원이 주요인데, 나경원이 뭐 오세훈을 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세훈이 그대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건데, 일단 가장 적합한 인물로는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 그리고 박주민 의원, 김민석 총리 이렇게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안 나간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후보 구원에 들어있고 국힘에서는 오세훈, 나경원 이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한 뒤로 더 확고하게 여권에서 1위 후보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로 붙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조사도 있었는데 김민석과 오세훈이 붙으면 김민석이 33.0, 오세훈이 30.4. 박주민과 오세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 박주민이 31.5, 30.2. 정원호와 오세훈이 붙으면 30.4, 30.9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은 오차범위 안에 다 있는 여론조사네요. 지금은 물어보는 저는 질문을 주목해 유심히 보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를 지지합니까? 이거보다 서울시장 후보로 누가 적합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정원호라는 인물이 참 재밌죠. 성동구청장 3번 하고 지금 갑자기 뭐 거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는데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한 2번 정도 밀어준 효과가 컸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정원호와 다른 후보들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른 후보들은요 다 정치에 완전히 뭐가 달아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또는 뭐 다른 명망가 인지도가 아주 높은 사람들. 근데 정원호는 오로지 성동구라는 곳에서 3번 했던 그냥 일 잘하는 행정가 이 이미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큰 차이일 것 같다. 서울시장 그러면 과거에는 대통령에 이어서 대권을 향해 가는데 가장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는 사람 또 그 자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명박이라는 성공 사례가 또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이명박에 대한 평가는 따로 놔두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내년 6월에 서울시장 선거가 만약에 정원호로 민주당 후보가 정해지고 또 정원호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그 이후에 뭐 정원호의 정치 행보 그걸 제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보면 일 잘하는 행정가 이걸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뽑았고 뽑으려 하고 또 원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호가 된다면 이거는 어떤 흔히 말하는 패러다임의 변화 이런 걸로도 저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앙일보도 역시 이제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했는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전체로는 전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고관여층 아니면 뭐 별로 관심 없는 층 상관없이 조사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오세훈, 정원호, 나경원, 조국, 박주민, 한동훈, 서영교 이런 순서로 나왔어요.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좁혀보면 오세훈, 정원호가 거의 오차범위 안에 그러니까 1% 사이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박주민 의원과 오세훈이 붙었을 경우 이때도 역시 전체는 40대 31, 관심층은 41대 34, 정원호 구청장은 37대 34. 관심층으로 보면 오히려 여기서는 정원호 구청장이 오세훈을 40대 38로 앞서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관심층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인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경원과 붙은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박주민 의원이 나오면 33대 32, 정원호 구청장이 나오면 38대 31로 아직까지는 오세훈이 나경원보다는 국힘당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만 안진걸 소장님, 정원호 구청장 기세가 일단 상당하죠. 네네. 이 신년조사 전 조사들에도 보면 민주당 후보들 중에 1등하는 조사가 많이 나와 있고요. 근데 또 우리 박주민 의원님의 저력도 대단하다. 왜냐하면 정원호가 1등인 조사에서도 오세훈과 가상 대결에서는 또 박주민이 격차를 더 많이 벌리는 조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특정 후보를 응원하는 방송도 전혀 아니고 저희들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범진보 중도 기획세력들은 발굴 행정가 출신 정원호와 길거리에서 정말 많은 시민들을 인권 변호사부터 만났던 또 박주민 의원님 그리고 또 그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뭐 전현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 서영교 의원님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동반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분위기도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서 더 서로 분발하고 서로 부각시켜줘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막 구룡에 막 심룡에 이렇게 하고 분위기가 확 떠올라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결국은 한두 분이 결선하던 최종에서 오세훈은 아니면 누가 나와도 최소 10에서 20% 이상으로 압승을 해야 된다. 그걸 지금부터 빌드업을 아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원호 구청장은 저번에 추석 때 지난 추석 때 우리 백유티브 출연을 했거든요. 제가 쭉 봤는데 인터뷰도 참 차분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에 나오면 나올수록 인기가 올라간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시스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이제 여론조사가 중요한 게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지금 누가 부각이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점이죠. 일단 이게 이제 계속 경선 과정을 통해서도 바뀌고 이렇게 되겠지만 지금 주목받는 사람은 역시 민주당에서는 정원호 구청장, 국힘당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인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뉴시스가 조사한 걸 보면 오차 범위 안에서 약간 정원호 구청장이 앞서는 걸로 40.9 대 40.4 그렇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체 지지도를 보면 이제 양자 대결 말고요. 오세훈, 정원호, 나경원, 박주민, 조국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지금 내란에 그리고 또 명태균 관련해서 그렇게들 나오는데도 이런 지지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도 참 놀랍고 지금 통일교와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이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면은 또 부산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압도적이죠. 압도적 선도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처음에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 통일교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부터 이것이 이제 윤영호의 진술로부터 출발을 했다면 그 외의 정황이라든지 뭐 조금이라도 구체적인 어떤 물증이 뒷받침되어야 좀 더 보도 가치도 크고 그것에 대해서 의혹이 어떤 식으로 구체화되는지까지가 밝혀질 텐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데다가 또 윤영호 본부장이 말을 바꾸면서 자신은 그거를 전달되는 것을 들었다, 보았다. 자신이 직접 전달자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과연 이거에 뭐 어느 정도의 진실성이 담보된 것이냐, 이 진술의 신빙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것이냐가 이 전재수 의원에 대한 의혹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사실 부산시에서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전재수 의원이 더 강하게
정말 아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렇다면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이 됐을 때 효과란 무엇인가? 이미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으로서 보여줬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비록 길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해수부를 부산에 이전하는 걸 성공시키고 또 부산의 발전 가능성을 가장 자신 있게 보여준 사람이고 또 전재수 의원은 부산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 민주당이 전혀 힘을 펼치지 못하고 고전할 때에도 전재수 의원만큼은 튼튼하게 자리를 잡았던 그런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람이 해야 부산이 변화된다. 부산을 정말로 발전시킬 사람은 전재수다라는 부산의 민심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ASLKDFKH 아이고 핸들이 참 어렵네요. 나경원이 나온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사람들 심리를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아침 이슬님, 오세훈, 나경원, 이준석 이것들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네 그러셨는데 그래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아직도 지지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한데 정구성 변호사님 이게 여론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서울은 굉장히 보수화된 도시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민주당은 역대에서 기성 정치인이 아닌 후보를 내세웠을 때만 사실 서울시장직을 가져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뭐 본선 경쟁력이 가장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결코 우리 내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바뀌지가 않아요. 굉장히 보수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는 성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이제 서울 민심이 오늘 경향신문 조사도 보면 전국적으로 여당 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되는데 서울은 야당이 더 많이 당선되는 조사가 우위에 있는 거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걱정이 되죠. 근데 서울이 상당히 이제 부동산 민심 때문에 좀 보수화된 측면이 있고 그렇죠. 또 서울에 대형 교회와 극우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악영향을 좀 끼친 면도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의힘도 서울에 당렬 기록이 있어서 조직력도 만만치 않은 그래서 절대 안심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그리고 국민들께서 내란 청산보다 민생 경제 국민 경제 살리기 힘을 실었다 하더라도 감정은 똑같거든요. 마음의 반은 내란 세력 완전히 몰아내야지 쓸어야지. 근데 그래도 일단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국민 경제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일 텐데 국민 경제를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분 내란 세력 청산을 생각해도 그렇고 윤핵관 세력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해서도 이번 한 번까지는 범여권 진보 중도 세력에 확 힘을 실어주는 여론이 저는 갈수록 늘어날 거라 봅니다. 조금 안심을 시켜드리자고자 말씀을 드리면 명태균 씨에 대한 선고가 2월에 있습니다. 예. 2월 초에.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지금 구형 자체가 6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거든요. 만약 실형이 된다고 한다면 오세훈 이제 현 서울시장에 대한 재판이 뭐 2월이나 3월쯤에 시작한다고 쳤을 때 명태균 씨가 수의를 입은 상태에서 재판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가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 구속된 상태에서 독이 바짝 오른 상태에서 증언을 하기 시작할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여론조사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새해 첫날이라고 슈퍼챗을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베르사 이회 장마님 새해 첫날 시청료 보냅니다. 늘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장마, 해윤, 바오로 올림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 함께 보고 계신가요? 김혜윤님, 박바오로님은 청각장애인이라서 베르사 이회 장마님이 옆에서 수어로 이렇게 통역을 해주면서 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 자막 방송을 함께 해주시라고 부탁을 하셨는데요. 얼리양님 26년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 이제 아까 기대와 과제를 말씀드렸는데 상반기 중에 해야 될 일이 내란 청산입니다. 잔재를 다 쓸어내야지요.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미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2차 특검해서
밝혀낼 게 많지만 1월에 매우 중요한 재판이 많이 있습니다. 1월 재판 일정, 주요 재판 일정을 한번 볼까요? 예. 재판 일정을 보면 그동안에 이제 직위원 재판은 1월 달에 결심이 되고 2월 달에 윤석열이가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를 받게 될 거고요. 그 전에 관련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 또 김건희에 대한 재판, 또 국힘당의 내란 세력들에 대한 재판, 통일교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들 쭉 있지요. 이런 일정들 보면 1월은 그야말로 재판으로는 슈퍼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재판들이 많이 있죠. 네, 일단 1차적인 결론이 나오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월과 2월 아마 그 상반기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게 뭐 무죄 추정이다 아니면 아직 알 수 없다라고 버텨왔던 것에 대해서 사법부의 1차 판단이 나오는 시점인 만큼 아무래도 한 번의 국면 전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법정에서 기세등등하게 막 싸워왔던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깨닫는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1월 16일이 윤석열 맞습니다. 혐의 중에 일부, 예. 이를테면 체포방해, 예. 그거에 관한 선고가 재판이 있죠. 선고가 예. 처음 시작이고 1월 18일에 한덕수에 대한 선고가 또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줄줄이 가는 거니까요. 이제 아까 앵커께서 내년 상반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올해 상반기. 올해 상반기. 처음에 저희가 올해 사자성어 얘기하고 이럴 때는 한 해를 다 보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방금 여론조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상반기에는요. 내란 극복 관련된 뒷잔재 정리하는데 상당 부분의 정력이 쏟아질 겁니다. 또 하나 지방선거가 아무리 지방선거 뭐 선거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얘기한들 소용없죠. 지방선거가 또 모든 걸 빨아가는 블랙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반기까지는 아무리 넓게 봅시다, 길게 봅시다라는 얘기를 해도 그게 잘 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이 내란 잔재 청산 그리고 지방선거 이 두 가지 블랙홀로 빨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결실의 시간, 대통령이 한 표현 중에 그 결실의 시간을 향한 이 디딤돌을 잘 쌓는 그걸로 갈 거냐 이렇게 저는 나눠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전에 1월 16일 윤석열 체포방해죄 재판 선고를 주목을 했던 것은 1월 18일이 윤석열 구속기한 만료라서 이때 이제 선고가 나오면 윤석열이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걸 주목을 했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적재와 관련해서 지금 구속영장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재판부가 30일 날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이거는 이제 급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12월 30일까지 의견서를 받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심리한 다음에 일반 이적죄에 관해서도 이제 계속 지속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구속 결정을 할 텐데요.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예고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구속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만 구속기간이 연장이 안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심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위원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직위원마저도 뭐 마음을 굳혔다는 소문이 주변에서 그러나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하게 요즘에 재판하는 거 보면 직위원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이 조금은 보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네. 계속 엔터테인 재판식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제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은 뭐 적당하지 않다라고 조금 자르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욱 박지원 세 분을 무죄를 선고했는데 굉장히 판결문을 잘 썼다는 거. 윤석열 정치검찰 세력의 그 과도한 주장이나 무리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박지원 정치 구단께서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란 속의 재판도 잘 될 거다 하는데 이제 올해 1월 1일이니까 오늘 좀 희망차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물론 끝까지 방심은 하지 말아야 방심하면 안 되지만 됩니다. 보통 저희가 형사 재판을 하면 그 엄격했던 재판장님께서 형이 좀 보통 유한 편이고 되게 우리 얘기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세게 소위 말 윤석열 스타일로 불이탈을 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뭐 방심은 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국민의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되겠지만 결과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어찌됐든 절대 조이대 직위원 그 영장 전담판사 3명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삶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 참작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기현이가 1심에서 윤석열한테 사형을 선고하면 무기징역 아니고 사형을 선고하면 좀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안진걸 소장 말씀 중에 뭐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소문도 있겠죠. 예. 그러나 그런 소문이 왜 나올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란 전담 재판부라는 게 필요합니다라는 여론이 막 끓고 지기현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조이대가 거의 이건 뭐 사법 쿠데타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 만행과 전행을 휘둘렀습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이 재판부, 사법부에게 어마어마한 이게 압박이 되는 거죠. 그 압박을 그들이 느껴야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느낌이 그대로 차곡차곡 반영이 되고 쌓여서 그런 소문으로 나오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 판결 내용에도 저는 그대로 반영이 돼서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뭐 정어련 포함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고 뭐 탄원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그 매주 토요일 그 법원 앞에서 집회하시던 분들이 있거든요. 수백 명, 수천 명까지. 이런 분들의 노력이 지기현이나 조이대에게는 엄청난 압박과 또 호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법무관 때 대법원 행정처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다 들립니다. 그때 제가 한참 19년도니까 한참 그 서초교대 사이에서 경찰 정말 개혁 집회할 때. 엄청나게 했을 때인데 어쩔 수 없이 다 들리고 밥 먹으러 이제 서초역 나가면 이제 사람들의 눈총 그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구조라서 국민들의 외침과 그 간절함이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재판하는 거 보면 이제는 어느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윤석열, 김용현도. 김용현은 이제 뒤늦게 와가지고 제가 장세동 코스프레 한다고 막 윤석열한테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제가 보기에 일단 머리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윤석열을 돕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윤석열을 죽이는 거라는 것을 모르고 막 떠들어대는 거 있죠. 어제도 재판이 있었는데 어제 뭐 나와서 하는 얘기 보니까 참 한번 먼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는지. 한동훈 대표가 의원이 아니잖아요. 본회의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혹시 포고령 위반 사안이 아니냐라고 한번 잘 살펴봐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저 이재명 대표나 저 국회의장도 함께 그런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필요하면 어떤 그 경고도 하고 꼭 체포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 방첩사 요원들이 국회 내에 체포 활동하러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윤석열은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김용현은 체포 지시를 내렸다라고 증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펴봐라. 한동훈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한동훈이 의원도 아니고 거기 왔다 갔다 하냐. 의원식 의장도 이거 계엄 포고령 위반인지 살펴봐야 되고 이재명 대표도 포고령 위반이면 살펴봐야 된다. 이게 살펴봐라 경고도 하고 뭐 이래라 이게 아니라 체포라는 말만 안 했지 체포 지시를 윤석열한테 직접 받았다는 거의 뭐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할 거예요.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저기에 에이스는 윤석열이 맞습니다. 아, 그나마 에이스는 윤석열이 맞고 이제 정상적인 변론은 포기했다고 보는 게 맞고 네. 지난번 윤석열 씨의 변론 같은 경우도 사실상 자백이었거든요. 이것도 역시 자백이라고 보이고 이제 정상적인 법정 다툼에서는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치 투쟁이나 이미지 메이킹에 몰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통닭이 깎여서 그 사령관이 그것 때문에 열받지 않았습니까? 뭐 그 이제 치킨 겸 통닭 겸인데 그것도 이제 사실 자백이잖아요. 자백이죠. 사실 지가 깎은 근데 알고 볼 때 또 지가 깎은 예산인데 그것 때문에 쿠데타를 일으켰다 하니까 자백인데 김용현 어제 그 증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계속해서 국회를 보호하러 가고 질서 유지를 하러 가고 뭐 포고령은 거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뭐 과하게 나와서 자기가 뭐 웃으면서 고쳤다 그랬는데 지금 김용현이는 그게 아니라 입안자를 체크하러 갔다잖아요. 그리고 포고령이 실효성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마 김용현 욕할 거면 미친. 야!
너는 내가 변론한 것도 안 보냐? 이제 둘 다 사형의 길로 잘 가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김용현 의원은 일단 머리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을 얼마나 불리하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 보여준 것은 비겁해요. 자꾸 내 책임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김용현이가 지시를 안 했으면 그 사령관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알아서 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시죠. 계엄이 발령되면 최단 시간 내에 그 정보사에서 적절한 인원이 가가지고 선관위 서버가 탈취되거나 뭐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선점을 좀 하라. 이 임무를 줬거든요.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임무를 부여할 정도의 어떤 그런 직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은 뭐 사령관이나 여단장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자기가 시키지 않았는데 정보사령관이 왜 선관위 가서 그렇게 탈취를 시도하겠습니까? 두 번째, 말이 말 같아야죠. 왜 선관위를 갑니까? 그러니까 계엄이 났어요. 계엄이 발동됐어. 그러면 불순분자들이 선관위를 점거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야 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상 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탈취한 것을 인정했는데 그거를 선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먼저 가서 자신들이 탈취라는 것을 막으려고 말만 했다는 바꿨어요. 거지. 네, 너 말만 누가 바꿨어요. 탈취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선점이라는 말로 포장을 했지만 그것이 바로 탈취다. 그것이 바로 선제 타격 탈취다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했다. 저는 김용현이 이번에 재판에 나와서 말을 함으로써 윤석열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연출은 했겠지만 이게 머리가 안 따라가니까 그 있었던 사실을 바꾸지를 못하고 윤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었던 사실을 단어만 바꿨는데 예를 들면 뭐 체포를 경고 아니면 탈취를 선점 전혀 맞지가 않죠. 혹시 이하상이가 네. 김영란이가 그렇게 머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나라도 깽판을 쳐서 입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조직의 에이스는 윤석열입니다. 에이스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에서 제일 그러니까 범죄를 그래도 계속 뻔뻔하지만 부인하는 전략을 잘 쓰는데 나머지는 다 자백해 버린다. 심지어 이제 저걸 정상적인 변론을 포기하고 정치 투쟁으로 간다고 할 거면 용기라도 있어야 되거든요. 아, 여기서 내가 사형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정치로서 아니면 뭐 장세동 코스프레를 해서 내가 이거를 나중에 사면을 누리겠다고 하려면 용기라도 있어서 오케이 내가 했고 나 남자답게 이런 식의 코스프레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조차 없는. 그러니까 변론을 할 지능도 없지만 그렇다고 정치적으로 뭔가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용기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국방부 장관? 그 의뢰인한테 고춧가루 확확 뿌린 이하성이라는 변호사는 구류 이후에 다시 복귀했나요? 아직 아니, 감치가 감치가 아직 안 수행되지 끝났습니까?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이제 얼마 안 집행이 안 남았는데, 됐어요? 네네, 재판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거는 이제 항고까지 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재판 진행까지는 아마 두고 집행 기간 안에는 집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재판이 있으니까 네. 감치는 결정은 된 거고 네. 항고까지 했는데 기각이 됐으니까 이제 너 들어가 하면 들어가는 건데 일단 재판을 지금 뭐 하는 걸 보고 언젠가는 집행을 할 것 같고 그것과는 별개로 법정 모독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죠. 네. 이건 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법원에서의 재판 진행을 방해한 것이고 그것을 또 나와서까지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뭐 재판장에 대해서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엄한 처벌이 따라야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재판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이 기소되어 법정으로 가게 되면은 이때 재판부가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하상 변호사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제 본 쇼츠가 생각이 나는데 혹시 보셨어요? 안정권이라고 있죠. 네. 그리고 박열 TV? 예, 그 박열은 뭐예요? 그분 이제 그 민주 진보 진영의 풀뿌리 유튜버인데 둘이 1대1 대결해서 박열 열사가 장렬하게 승리하셨더군요. 그게 화제가 되고 있죠. 그 혹시 쇼츠 못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전 봤습니다. 난 이제 박열 TV를 잘 모르는데
안정권은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네. 뭐 좀 이상한 친구잖아요. 둘이 이렇게 이제 시비가 이제 붙었는데 안정권이 먼저 시비를 걸더라고. 한판 붙자. 그래서 하자고 뭐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저기 하는데 그래 폭행은 안 되지 서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서로 한 방씩 주자. 그래가지고 저 쓰러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보면서도 이걸 또 다 찍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박열 씨가 먼저 한 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권이 한 대 치기로 돼 있는데 간다 하고 한 대를 쳤는데 기절해 버렸어. 어머. 안정권 씨가 기절했어요. 다리가 덜덜 떨면서. 다리가 개구리처럼 덜덜 떨려요. 끝나버렸지 뭐. 근데 이건 서로 고소 고발 없기 뭐 나중에 뭐 없기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게 폭행을 넘어서 상해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또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은 복싱이라는 것도 사실상 이렇게 서로 치고받는 그런 경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복싱으로 인해서 뭐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건 이미 이제 룰이 돼 있고 이미 공식화된 뭐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적인 자리에서 서로 고소 고발하지 말기로 하자라고 해서 예. 했다라도 이것을 싸움으로 볼 수 있다면 사실상 안정권이 고소를 하지 않을까? 안 하자고 해놓고 네, 예. 할까? 그리고 꼭 이게 고소가 아니라도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면, 그러니까 문제를 삼고자 하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사실 상해죄이기 때문에 이게 반의사불벌이나 침묵죄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사실 뭐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벌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요. 상해는 또 그 친고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반의사불벌이 예.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또 처벌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 참 얘들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좀 미국의 서부 활극. 예. 서부 활극이네요. 그 안정권인 사람이 완전히 저 윤석열 취임식 때 와서 내가 초대받았다고 자랑하던 극우 극단주의 세력체의 가장 극단적인 그 친구가 자이거든요. 캡틴 아메리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긴 더 달라요? 그자보다 더한 짓을 하고 다니는 자입니다. 막 집회장만 와갖고 맨날 욕하고 옷을 울통 벗어던지면서 막 모욕을 일삼던 자인데 아. 그런 자들이 윤석열 김건 취임식 갖고 그자의 동생이 대통령실 근무를 했고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 정권 그때부터 안 거죠. 근데 이제 현장에서 박열 씨랑 많이 부딪혔는데 이제 박열 씨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말싸움이 아니라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완승을 해가지고 큰 화제가 되고 있는 근데 한 방 맞고 넘어지면서 다리를 부르르 떨더라고. 꼭 개구리가 다리 거예요. 예, 떨듯이. 맞습니다. 그때 사람이 그렇게 되더만요. 그게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복싱을 즐기고 자주 스파링도 하는데 정말 제대로 맞으면 기억이 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나요?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보여드릴 일은 아니고. 또 박열 TV와 깡열 TV 올라가 있습니다. 박열 TV, 깡열 TV 현장 유튜버들 우리 또 하나 황당한 거. 윤석열이가 집무실에 사우나 설치했다는 거 그게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근데 이게 공개된 사연이 KBS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한번 또 내렸다가 다시 올렸더라고요.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페이스북에 떠 있는 이 쇼츠 형식의 그걸로만 봤는데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처음에 그게요. 한남동 씨가 사는 관저. 공간 관저 그거라고만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용산 네. 대통령실의 집무실에 2층에 있어요. 그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관저에 있는 것은 뭐 그렇다고 저런데 아니 어떻게 집무실에다가 사우나를 설치할 생각을 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일단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을 옮겼으니까 이 사진이 이렇게 찍힐 수 있는 건데 건식 사우나가 있고요. 안에 보면 파우더룸도 있고 편백나무로 밀실도 된 있고 네. 예 집무실 바로 옆에 그리고 딱 TV도 있고 이렇게 딱 네, 이거. 네, 떼가지고 그 열기로 이렇게 사우나 하는 거 아니에요? 편백나무로 한 2평남. 근데 지금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지 술 깨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도대체
관저도 아니고 집무실에다가 사우나를 만든 이 정신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이 사우나 그러는데 정말 저게 집무실에 저게 있었다고를 체감하는, 우리 윤경호 소장님도 그러시지만 체감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심지어 KBS를 통해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KBS를 통해서 이게 공개되는 이 효과도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 사실상 KBS에서 처음에 공개를 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이것은 아직 경호 해제되지 않은 구역에 이렇게 와서 촬영해서 공개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연락을 받고 다시 내렸는데, 그 사이에 그 공개된 영상이 다 많은 유튜버들로부터 전파가 되어서 이미 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KBS 측에서도 이건 그렇다면은 우리가 과연 뭐 경호가 해제되지 않은 것을 무단 촬영한 것으로 법적인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하면서 다시 공개한 거거든요. 예. 이렇게 다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커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형식적으로 당연히 뭐 경호실에서는 아직은 구역이니까 이제 보통 공무원들은 법 형식 논리로는 지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KBS가 비공개한 것도 큰 잘못은 아닌데 다시 공개한 건 더 잘한 거죠. 예. 그럼 비공개 왜냐면 이제 이미 해제됐잖아요. 해제됐으니까. 근데 저는 모래시계가 가장 눈에 띕니다. 모래시계가 있어요? 예. 그 와중에도 사우나. 온도계 그 다음에 시간 이제 모래시계를 뒀다는 건 우리 그렇죠. 좀 길게 하는 경우에 쓰거든요. 네, 5분 정도를 네. 측정할 수 있는 모래시계를 5분 둬서 모래시계랍니다. 와. 그래서 이제 다 떨어지면 나가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국정을 하는데 사우나에 들어가서 땀 빼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작태와 딱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임 중에 폭로된 한겨레 기자의 정말 집요한 노력 끝에 나왔던 거짓 출근요. 그 촬영 행렬. 저는 그거하고 딱 이게 연결되는 짓이 아닌가 싶어요. 밤마다 술 처먹고 출근을 했을 경우는 저 사우나에 가서 땀 빼고 앉아 있었을 거고, 아니면 퍼져서 거짓 차량, 각계무사라는 일본 말처럼 대통령 행세를 하는 어떤 자가 앉아 있고 그 차량이 거짓으로 예. 용산에 출근을 하고 본인은 한남동 관저에 자빠져 있었던, 이거하고 딱 연결되는 그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특검에서 아쉬운 대목 있잖아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도 지금 윤석열이 개입했다. 김건희가 IC가 아니라 제시트를 실었다. 요 육성까지 지금 공개가 됐는데, 특검이 이제 기소가 안 되면서 JTBC에 그걸 줘가지고 대대적인 폭로가 그저께 있었는데, 거의 윤석열, 김건희 기소하면 되는 정도의 녹취가 나왔거든요. 국수본이 이제 꼭 해라고 저희는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저 윤경호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안지 20년 전에 저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특검 기소 중에 그 윤재수도 이야기했잖아. 평소처럼 11시에나 항상 11시에나 출근하신다. 그 이야기 나왔죠. 실제 가짜 대통령 내세워서 출근을 2번 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혈세와 그다음에 경호 인력, 그다음에 경찰 인력, 그다음에 콤보이 하면서 신호 조작까지 했는데, 그럼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 대기를 했습니까? 저는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국고 손실, 이걸로 기소가 따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우나도 마찬가지예요. 저 있을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집무실에. 저 자체도 배임이고 예. 그거 자체도 다시 다 그러니까요. 원래는 저거 하나만으로도 게이트급으로 문제가 그렇죠. 돼야 되는 사안인데 예. 워낙 굵직굵직한 사고를 많이 쳐놔갖고 저게 묻히는 게 너무 아쉽고. 되게 이제 집무실에 집에 못 가고 또 밤새고 이럴 일들이 많은 기관장들은 라꾸라꾸 침대를 2개는 하죠. 그렇죠. 라꾸라꾸는 네, 제대로 짠하죠. 짠해 오히려. 예. 근데 거기에다가 사우나 설치하는 사람은 나 살다 처음 봅니다. 참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자죠.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는 했지만 그동안에 불거진 의혹들이 충격적인 게 많고 또 너무 많아서 경찰이 일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지금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죠. 그러대요. 배우자, 장남과 며느리, 그리고 차남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온 가족이 다 각각의 항목에 연루돼 있어서, 특히 배우자의 경우는 참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던데요. 동작구 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흔히 말하는 법카, 그걸 썼다 대신. 참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태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카메라가 비춰질 때와 카메라가 없을 때 이 행동이 달랐던 거, 이게 그냥 모두 묻혀있던 게 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천 헌금 1억 원 관련은 정말 충격적인 건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커질 것 같습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이건 큰 죄 아닌가요? 이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냥 업무상 배임 아니면 뭐 부정처사 뭐 이런 걸 넘어서 뇌물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 이거는 지금 뭐 원내대표직을 물러나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이제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돈이 1억이 일단 들어왔다, 사무국장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대화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 1억이 어디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더욱 궁금한 것은 단수 공천이 됐잖아요. 그 전에 바로 하루 전날 녹음된 거 아니었어요? 그게? 네. 이거 안 된다, 막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단수 공천이 이어진 것, 그걸 제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병기 당시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나온 모든 하나하나의 혐의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은 좀 넘어선 단계인 것 같다.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방어를 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 이 국정 동력이 상실되지 않게 좀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간에 그 오고 갔던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지요. 그냥 행동 패턴, 그런 패턴으로 볼 때 사실은 선뜻 믿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면 바로 돌려주든지, 아니 그렇지 그걸 갖다가 또 뭐 그러니까 뭐 사무국장한테 맡겨놨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갖다가 만약에 그럼 처리를 해야 돼, 아 내가 처리를 해야 되겠다, 컷오프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갖다가 뭐 처리하고 예를 들어 돌려주고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사무국장도 이 문제를 안다는 뜻 아닙니까? 사무국장이 여기 깊이 개입돼 있고,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강 의원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그거는 나중에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는 우리 그러니까 강 의원님의 그러니까 합격력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문제 아니겠어요? 저도 사실 그렇죠. 강 의원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저조차도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정말 관여 못합니다. 이 문제 궁금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건 참 미스터리예요, 안진걸 소장님. 왜냐하면 일단 김병기 의원의 말은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잖아요. 네네. 왜 옳은 말이냐? 본인이 녹음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녹음을 하는데 뭐 어떤 소리 내가 하겠어요? 내가 하는 거 아는데. 그렇죠.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모르니까 막 할 거고. 근데 미스터리가 두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떳떳했어도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삼자한테 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유출 경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뭐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이 어려운 와중에 저걸 공개는 안 했겠죠. 왜냐하면 저건 핵폭탄급인데 당시에 이게 이 미팅이 두 번째 미팅이라는 거예요. 먼저 강선우 씨가 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복잡한 지금 사정이 생겼다 상의를 하니까 보좌관하고 그거에 대해서 공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좌관이 아유 의원님 공천원금 건이면 큰일 납니다. 강선우를 다시 불러서 녹음을 해서라도 돌려줘라고 했다. 그리고 큰일이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걸 녹음을 하십시오라고 본인이 판단했거나 권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 미팅이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그건 안 될 일이다. 빨리 돌려줘라. 나는 못 들은 거라 했다. 나중에 그래서 설령 김경이라는 사람이 폭로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1억을 줬는데 공천을 못 받았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제3자한테 1억 받고 공천을 받았다거나 소문이 날 수도 있잖아요. 둘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김병기 씨는 이 녹취를 근거로 나한테 와서 상의하길래 빨리 돌려줘라 그랬다. 큰일 난다고 그랬다.
하고 면책을 받기 위해서 녹음을 해놨다는 설이 많은데 그때 그 권유를 당시 핵심 보좌관하고 그 권유나 작전을 당시 핵심 보좌관은 공유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핵심 보좌관은 여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보좌관이 이 녹취를 갖고 있다가 공개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근데 저는 다 떠나가지고 우리 애청자들이 제일 열받는 게 그럴 겁니다. 연말 연시에 이재명 정부의 성과와 미담과 덕담이 모두 붙이고 했고요. 두 번째, 김영진 의원이라는 이런 분이 이야기하잖아. 한 20년 전쯤에 구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공천해달라고 돈 찾아 들어온 일이 민주당 안팎에도 있었죠. 뭐 국민의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때쯤에 이게 전부 다 이 구태들이 물론 지금도 일부 지역은 남아있다고 하지만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같은 데는 대부분 없어지고 상상할 수가 없죠. 저도 공관위원 해봐서 아는데 2020년 총선 공관위 때 일면 공천헌금을 불법 정책 공천헌금 건은 나오면요 그 즉시 반납뿐만 아니라 바로 고발하고 공개하고 고발하고 그 자는 다 잘라버립니다. 뭐 논의할 것도 없어요. 저런 논의를 하면 안 되는 거냐? 강선우가 지가 먼저 공개하고 돌려주고 자르거나 만약에 공개하기 어려우면 최소한 즉시 돌려주고 그냥 끝나는 거죠. 당신도 그렇게 하지 마라 경고. 그건 아닌 이 사람은 지금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저게 며칠은 보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그런 판단을. 그럼 판단 잘못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정부에서 증언하겠지만 즉시 돌려주면 뇌물이 안 되고 불법 정치 안 되지만 보관하고 있으면 영득이 의사가 있었던 거로 추정이 돼가지고요. 대부분 처벌을 받더라고요. 황선우 생각이 뻔하죠. 뭐 이렇게 받아놓고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그걸 자연뽕이라고 하잖아요. 받아놓고 자기가 힘을 안 써도 공천이 되면 자기가 힘을 써서 한 것처럼 챙기려고 했겠죠. 그랬는데 컷오프가 됐잖아요. 컷오프가 될 뻔했죠. 될 뻔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컷오프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을 했으니까 일단 내부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컷오프로 정리가 된 거예요. 컷오프로 정리가 되니까 이제 김경 쪽에서 강선우한테 협박이 들어갔겠죠. 네. 나 내일 기자회견 할 거야. 돈 준 거. 이제 강선우가 이제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읍소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말씀하셨듯이 딱 단칼에 잘라야 되는데 김병기는 또 그걸 녹음을 하면서 자기 딴에는 자기가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 얘기 자체도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하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보좌관이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그렇죠. 그러다 변호사죠. 보니까 변호사인 보좌관에게 6명 잘랐는데 6명 가운데 2명이 맞습니다. 변호사래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그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들었을 거고 본인만 면책되는 방법을 찾은 건데 충격적인 건 사실 자당 의원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모르게 녹취를 했다. 이제 앞으로 민주당 의원들끼리 소통을 할 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 당내의 신인은 어디로 갔는가. 두 번째로는 정말 비겁하게 이제 본인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 녹취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만 빠져나가기 위해 준비를 했다는 거는 조금 이게 법적인 책임, 정치적인 책임을 떠나서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돈을 받은 것 그리고 그걸 보관한 것 자체로 이미 사실상 거의 혐의가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뭐 못 들은 걸로 하겠다라고 하던데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공천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빠르게 신고하여 당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적법한 판단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저는 직무유기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완벽하게 면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벌써 그 얘기 한다면서요. 예. 김병기하고 통화한 거 지금까지 다 녹취됐겠네. 이제 그러니까요. 예, 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 이게 아닙니까? 국정원식이네. 예. 이제 이거인 것 같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또 김병기를 걸고 넘어진 거 하나 있잖아요. 이수진이라는 동작구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공천 탈락됐던 그래서 동작을 전략지역으로 했었던 전 판사 출신. 판사 출신. 그 약간 저 상임위 언젠가 뭐 술 취한 듯한 그래서 무리가 있었죠. 예, 그 정말 저 함량 떨어지는 질의했다가 나중에 결국 문제돼서 이제 탈당했죠. 예. 그 이수진이 어느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김병기가 돈을 받았다가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6개월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줬다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건 사실 전언이에요. 그 주장을 조선일보가 다시 꺼내가지고 좀 다시
삶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냐? 민주당 전체에 2022년 이때 공천 헌금이라는 게 또 있다. 이 전체에 퍼져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걸로 지금 공격을 하는 거니까 김병기와 강선우 건은 정말 가혹하게라도 정리를 빨리 하는 게 살길 것 같아요. 이것은 민주당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야, 좀 소장파고 개혁파 그때 강선우 씨가 이제 초선이거든요. 국회의원 된 지 얼마 안 됐고요. 2020년 되고 저게 2022년 4월 1일이니까요. 2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1억을 어쨌든 본인은 오늘 즉시 돌려줬다고는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팩트를 제가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녹취 내용만으로 보면 잠시라도 보관을 있었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는 추정이 됩니다. 이 자체가 국민들에게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정말 안타깝지만 탈당을 해서 억울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밝혀내고 본인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선우, 예. 그리고 민주당 다시 한번 아까 말한 비상선포하고 다시 이 원칙을 세야 됩니다. 공천원금이나 불법 정치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일벌받게 하고 바로 반납하고 바로 신고해라. 이런 원칙 세야 돼요. 어느 사회에 또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만든 정권이 어떻게 만든 나라인데. 근데 강선우 의원은 또 해명을 했는데 자신은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즉시 간사한테 보고했다.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 이건요 참 비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받았다. 사무국장이 받았다. 이 얘기로 지금 피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이 받은 게 본인이 받은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따지면 나의 지시나 나의 인지가 없었다라고 해서 방어를 하려고 하는 거 봅니다. 저도 변호인이었으면 아마 저 논리를 했을 것 같아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저거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냥 이 정치적인 대응이거나 도의적인 대응이라기보다는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녹취 이렇게 나오잖아요. 살려주십시오뿐만 아니라 흐느끼면서 제가 어쩌다 그런 판단을 그러니까 김병기도 그러잖아요. 아니 의원님 같은 학력과 경력과 커리어가 어떻게 그런 어이없는 그러니까 저 설명은 말이 안 맞습니다. 뭐 법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리고 저도 감히 팩트라고 말을 안 한다고 드렸잖아요. 정말 그런 논란인데 이렇게 커졌으면요. 사실 무죄였고 큰 문제 아니었던 김남국 씨도 바로 탈당해서 결국 무혐의 확정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김남국 의원은 심지어는 여야 의원들이 합의해가지고 의원직 제명까지 하려고 그랬습니다. 결국 다 무죄였던 사건을 그 명예회복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선당우사를 했거든요. 지금 새 벽두부터 이게 뭡니까? 지금 아마 저희 방송이니까 저희들이 점잖게 면해서 그렇지 지금 뭐 촛불 시민들, 민주 시민들 지금 연말 연시에요. 쌍소리 나오고 욕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다 침묵하고 있는 것도 다 비겁하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수현 의원이 멘붕이어서 그런다. 너무 큰 충격에서 그런다고 이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신들 다 차리시고 탈당할 거 탈당하고 이런 구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 더 취하고 이런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김병기 의원 의혹이 여러 가지 불거진 것 가운데 정말 그 지지자들을 분노하게 하는 것은 부인과 가족 관련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윤석열 일당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가운데 정점에 김건희가 있지 않습니까? 부의 제로니 뭐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김병기 의원 부인도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그 보좌관들이 단톡방에 보좌진들이 사무총장이라고 쓰겠습니까? 사무총장을 빗대가지고 사모님이 총장 역할을 한다고 사무총장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의회 뭐 부의장 카드를 갖다가 쓰질 않나, 뭐 업무 지시를 막 하지 않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놈이네. 바로 그것이 나라를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횡령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또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들어보죠.
내가 사무총장 된다고 소문나면서 그러니까 막 저 그런 게 있으면서 그런다는 거야? 후보가 전화가 왔어. 이거 후보가 알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저 서울시당 그쪽에서 서울시 쪽에서 알았대. 나 사무총장 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 걸림돌이 되네 막판에. 나 확정이 다 됐었는데 오케이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일단 아마 저쪽에서는 그런 사무총장 발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 그렇다 치고 이 건에 대해서 보니까 사모님이 직접 안 썼으면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더라고. 지금부터는 약간 패가 꼬였지만 꼬이고 사실은 왜냐하면 쟤네들이 저지랄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지금 대비를 갖다가 조진이가 자기가 그 음식점 다니겠다고 그러더라고. 지금부터는 이재명이가 전화를 갖다가 하는 거에 따라서 뭐 하면 좋은 거고 안 하면 많은 거고. 후보가 전화 오면은 대표가 전화 오면 모른 척하고 하라고 나보러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전화 안 하는 거 보면 후보는 접은 것 같아. 근데 사실 지금 부담이지. 근데 클리어는 됐습니다. 그러네 내일 얘기하려고. 이게 클리어는 됐습니다. 다행히. 알아보니까 이게 클리어는 됐는데 충분히 왜곡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제가 접죠.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할게.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는 됐습니다. 근데 이가 계속 이렇게 이 소문을 내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하려고. 사실 보좌진하고 국회의원하고 비밀이 있으면 안 되죠. 모든 걸 털어놓고 상의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신뢰관계를 구축을 했으면 지금 또 그렇게 됐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특히 자기를 돕는 비서, 참모, 그들과의 관계에서 인간적인 면을 신뢰를 상실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사실 불행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의 경우는 보좌진 전체와 저렇게 갈등 관계에 있었고, 저 녹취를 저는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저 김병기라는 정치인은 안 들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네. 라는. 이게 들켜서 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네. 라는. 이재명 후보가 전화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런 식의 표현이 과연 뭘까. 이 죄의식 또는 하여튼 아까 제가 보이는 곳에서 하는 행동과 카메라가 꺼져 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 이게 너무나 다른 구태에 쩔어 있는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본인에겐 굉장히 싫고 죄송한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오는 여러 상황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도 남는 것 같아서 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두 분 크고 작은 친분이 있죠. 근데 막 공개적으로 쓴소리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애청자 여러분. 근데 그래도 새해 정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분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탈당해서 오히려 더 부담 없이 밝혀낼 겁니다.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나 과다한 부분도 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밝혀내고, 그리고 책임질 있으면 책임지고 국민들에게 정말 또 거듭 백배 사죄하고, 그래서 훌륭한 정치가로 거듭이 나시던 뭔가 당의 부담을 줄이고, 특히 이재명 정권에 엄청나게 부담이 됐어요. 이게 저는 2022년 4월이라는 시점이 여러분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당선돼서 대다수 국민이나 시민사단체들은 이제 윤석열하고 전면전을 벌이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투쟁하라고 다짐하고 막 와신상담하고 있었는데, 그때 공천 뒤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됐다니. 그리고 정구순 변호사 말씀처럼 어쨌든 경위를 떠나가지고 그것을 또 동료 의원이 막 죽겠다고 찾아왔는데 그걸 녹음을 했다니. 근데 그 녹음이 또 유출이 됐다니. 와, 이건 정말 민주당 꼴이 최악의 꼴이 된 겁니다. 이건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방금 녹취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당에 허위 보고를 한 거예요. 클리어가 됐다고. 그러니까 당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당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클리어됐다고 했고 정리됐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 구의원을 동원을 해갖고 알리바이를 사후에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당후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였던 거죠. 당을 속여가면서까지 지금 이 사건을 덮고 오히려 자기가
그 논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물러난다는 모습을 보여서 더 중책을 맡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저희가 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배신감이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단을 좀 당 차원에서도 그리고 본인 차원에서도 이제라도 좀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새해 첫날 백운계 정치일번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경호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 정구승 변호사님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